자, 23번째 3프로 상담소 2부에 이제 막을 올려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3프로 TV를 애청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의 참여율이 그렇네요. 높으시네요. 네네. 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핑계로 직장 그리고 집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다른 많은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시간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연히 3프로 TV를 접하면서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해서 지금 많은 유튜브 방송과 개미는 뚠뚠 가로 열고 너무 재밌어요 등을 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송과 책을 통해 계속 현재 매일 경제 상황을 듣고는 있지만 주식을 많이 알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성격상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라 아주 적은 금액만 투자를 해왔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적은 수량을 매수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은 엄청 많은 수익을 내었다고 하지만 저는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은 높아도 수익 금액이 크진 않았습니다. 70%도 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많이 하셨으면 대박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보유한 종목을 600만 원 정도 수익 내고 자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거의 정리했습니다. 다시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 20주와 카카오를 매수하고 작년에 반만 정리한 코덱스 200을 보유 중입니다. 코덱스 200은 그나마 작년에 나름 좀 많이 매수한 편입니다. 매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라 반만 매도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올해 약간의 조정이 와도 전체 평가 수익률이 40에서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가 조금 올라서 수익률은 더 올라가 있고요. 사실 저는 사고 계속 가지고 있으라 하면 아마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는 성격인데 3프로 TV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해 보건대 그냥 가지고만 있는다고 주식은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을 따라 마음은 계속 랠리하고 싶지만 그건 안 될 일이고 저처럼 적은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적게 사고 적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추가로 또 언제 매수를 해서 주식을 늘려가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매수했을 때 떨어지면 걱정이 되어도 큰돈이 안 되어서 그냥 원금 회복까지 저는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둡니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 같고요.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해서 수량을 늘려야 나중에 더 수익이 날 수 있을 텐데 종목에 대한 확인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요. 세 번째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떨어져도 아직은 수익이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재테크 방법인지요. 이렇게 쓰셨어요. 주식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지만 앞으로의 경제적 자유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어서 조금씩 주식수도 늘리고 사실 큰 금액을 몰빵하는 게 답인가 싶기도 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고 있어서 항상 즐겨보고 있는 3프로 TV 상담소에 사연을 보냅니다. 다른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윤 교수님의 항상 웃는 인상이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같이 미소 짓게 되어서 많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제가 뭐 주식으로 도움드릴 게 없어서 그냥 계셔주시기만 해도 참 남편은 제가 작년에 주식을 다 팔고 정말 두세 주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작년에 돈이 필요해서 대출받은 상태라 모두 대출을 상환에 올인해야 된다는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도 비슷한데 왠지 팔기 아까워서 아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조금 있어서 문의드려봤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계속 관심과 공부도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잘하는 거 맞죠?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뭐 40대 후반 여성분은 전국에 주식 투자하는 분이 100만 명 이상 되실 테니까 남편분은 모르는 걸로 하고 근데 대부분 아내 몰래는 없는데 남편 몰래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그죠? 예, 전문이. 그렇네요. 네? 1, 2, 3번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데 답을 좀 해주세요. 1번, 2번, 3번이 이게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죠? 예. 아마 똑같은 질문 아마 하고 싶으실 겁니다. 상승장을 따라 마음은 계속 랠리하고 싶지만 그건 안 될 일이고
적은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적게 사고 적은 수익이 나는데 추가로 또 언제 매수를 해서 주식을 늘려가야 되는지 공감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나쁜 버릇이 좋은 주식을 빨리 팔고 나쁜 주식을 계속 늘려가는 거. 그걸 꽃을 꺾고 잡초를 키운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올라가는 거 족족 사. 네. 팔어. 떨어지는 거 계속 놔두고 계속 놔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분 보통 이제 실패하는 분들은 보면 다 아우 내가 그거 겨우 15% 먹고 팔았어. 그런데 지금 계좌에는 마이너스 30% 40%난 주식들 잔뜩 들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카카오 같은 주식을 제가 뭐 가끔씩 말씀을 드렸지만 강력한 경쟁자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울 같은 남자가 경쟁력 있잖아요. 나겠나? 네, 사울 같은 남자. 네. 주식이 아니 카카오 자회사에 이런 게 있었어? 카카오뱅크 이용하세요? 카카오뱅크. 아니요. 네. 근데 뭐 저도 우리 직원들이 이용해 보라 해서 해봤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카카오 저는 택시도 그 앱도 안 깔았다가 이제는 카카오 택시 없으면 아예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밖에 수 나가서 없이. 택시 잡는 케이스 거의 없죠. 예. 근데 옛날에 뭐 싱가포르나 이래 가보면 항상 콜을 하고 참 편리하겠다 생각을 해놓고 그냥 이게 게을러서 못했던 부분을 해보니까 이렇게 편리하네. 그런 것들이 카카오의 밑에 이제 자회사가 막 100개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혁신 자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카카오를 보면서 야 이거 뭐 계속 우려 나오는 사골이네. 예,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야, 이 회사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갈까? 그런 기업들은 계속 사야죠. 내가 10만 원에 샀다 해도 20만 원에도 더 살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먹었다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가 났든 이익이 났든 참 위대한 기업이고 더 위대해질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늘려나가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매수했을 때 떨어지면 걱정이 되어도 큰 돈이 안 되어서 그냥 원금 회복 때까지 저는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둡니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 같고요라고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아이들 자식들 있는 데서 저는 재테크 얘기를 부모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간접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 직권 롯데케미칼이 옛날 이름이 호남석유였잖아요. 그렇죠. 호남석유 한번 물리셨는데 89년 말에 사셔가지고 물리셨던 걸 92년도 되니까 거의 마이너스 한 70%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70%가 92년도에 한 5천 원까지 갔던 게 94년, 95년도에 또 상승장이 오니까 3만 원에 넘어가더라고요. 결국은 이익 보고 파셨어요. 그래서 꼭 내가 떨어지면 손절을 칼같이 하고 뭐 이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보면 떨어진 거 칼같이 손절하고 올라갈 주식을 또 산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또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량한 주식을 사고 내가 샀을 때 이 주식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고 사셨다면 저는 우량 기업은 무조건 물타기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량 기업을 설명을 할 때 아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한 12억 하는데 12억짜리가 8억이 되고 7억이 되고 6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좋은 주식이 12만 원짜리가 8만 원, 7만 원 되면 오히려 물타기를 과감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떨어져도 아직은 수익이라 계속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올바른 재테크 방법이지 좀 헷갈리네요. 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조금 아니 올라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야지 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은 이럴 때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시장이 작년처럼 코로나 위기에
폭락해서 뭐 이 주식 저 주식 전부 다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대바겐 세일을 하고 있는 기간에서는 웬만한 주식은 다 올라오니까 그럴 때는 가져가셔도 되는데 제가 패를 받았는데 원페어 가지고 원페어나 어정쩡한 패로 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타짜 영화에 보면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대사는 그게 아니지. 아니, 쫄리면 뒤지든가 이렇게 돼. 그거는 쫄리면 돼지시던가는 그거 아니야? 그거는 정마담이가 그런가요? 뭐 했고요. 아니다 저기 고니가 이게- 이게- 고광렬 씨. 그냥 기억난다고 박해버렸네. 어쨌든 소중한 내 돈을 투자하는데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으면 저는 현금화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아까 소심이라는 단어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 역시도 저는 사람이면 다 소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강력한 이빨과 턱을 가지고 있는 맹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는 저는 무조건 소심한,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세심해야 불이 나든 뭐가 위험이 닥쳤을 때 잽싸게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위기 관리를 하죠. 예. 네. 그런 생존 본능이 있는데 음. 너무 무모하게 투자를 하면 항상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수가 3,250이고 코스닥이 거의 뭐 1,000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하다 하면 네. 자신이 없으면 저는 그냥 현금화 시켜라. 그래요. 4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윤 교수님의 편안한 미소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여성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갱년기를 경험하시죠? 뭐 대부분. 그렇죠. 좀 그러니까 늦은 분은 50대 중반 넘어서 네, 네. 그 거기서 말하는 갱년기는 이제 호르몬 변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 이제 좀 여성분들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인류의 유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죠. 그 매달 호르몬 변화 그렇죠. 있고 네. 또 폐경 오면 그것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부적 스트레스라 그래서요. 우리가 꼭 뭐 인생살이 스트레스만 아니라 호르몬 변화도 스트레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딱 폐경 왔을 때 힘드신다고 보통 우리 남성들이 생각하는데 좀 남편분들이 이해해 주실 게 그 전후에 더 힘든. 아 그래요. 네. 폐경 전후에. 네. 그래서 그럴 때 막 잠 안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상담을 해보시면 폐경을 전후로 하면은 호르몬 변화 극심한가 보죠. 뭐 사람마다 다르신데요. 예를 들어서 좀 산후우울증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생리전 증후군이 원래 좀 있으셨던 분들이 네. 폐경 전후에 좀 심리적으로 조금 힘드실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호르몬 변화에 더 섬세하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 폭식증은 좀 젊은이한테 일어나는 거였는데 중년 네, 폭식증이 늘어나는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갱년기로 이야기하기도 네. 하죠. 뭐 여기 이제 빈둥지 증후군 같이 섞이면 되게 이제 빈둥지 허전하고. 증후군이 뭐예요? 빈둥지 증후군이 자녀가 있으신 경우 이 자녀 나가기만 하면 자유롭게 나는 내 취미와 내 인생을 살 거야라 생각했는데 마치 은퇴 증후군처럼 실제 자녀가 나가고 뭐 취직하거나 결혼하면 아빠들도 오지만 특히 엄마들이 마음이 빈 허해져요? 둥지, 둥지가 빈 것처럼 허전해지는 게 이게 상황상 폐경기랑 함께 오기가 쉽잖아요. 그래도 되게 공허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빈둥지에 갑자기 그 남편이 나 그만뒀어 그러고 거기에 딱 앉는 경우 더 하겠네. 그래서 그 되게 그 슬픈 증후군 중에 하나가 네. 그 이제 그 문화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만 있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비슷한 문화권엔 다 있는 건데요. 보고된 지 좀 된 건데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일본에서 보고한 심리 증후군이 있어요. 은퇴 남편 증후군이니까 은퇴한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뭐 비슷한 뭐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취직하면
가정 살림은 이제 보통의 애고 요즘 다 여기도 보면 이제 맞벌이도 많고 세상에 제일 바쁜 게 전업주부지만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아내는 좀 가정을 책임지고 아빠는 바깥에서 열심히 돈을 번다. 회사가 내 주된 뭐 소위 중고 집단이다. 이렇게 막 살다 보니 아내가 처음엔 우리 대화도 하고 좀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가 그래 너 바쁜데 너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친구 만날게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은퇴라고 둥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예, 둥지에 들어왔더니 은퇴 남편 중은요 은퇴한 남편 때문에 아내가 아픈 거예요. 네. 그것도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처럼 화병.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이 뭐 싱글인 분도 있고 맞벌이 부부도 있고 뭐 아니신 분도 있고 한데요. 이게 그런 걸 안 겪으려면 좀 뭐 주식을 같이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운동을 같이 하시다든지 이게 가족이다라는 게 소중하게 엮여 있지만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좀 공통된 뭔가 놀이나 대화 주제를 계속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은 저걸 권하더라고요. 배드민턴. 저도 잘 안 해봤는데 배드민턴 운동이 엄청 많다며. 예. 해봤어요? 예, 활동량이 엄청나죠. 배드민턴 하면은 예. 이게 운동량 그러니까 그냥 뭐 걸으면서 이런 것도 좋은데 땀 흠뻑 흘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부부가 같이 하는 거는 배드민턴의 장점은 대화를 할 수 없이 바쁘다는 게 장점이 돼서 배드민턴장 말고 우리 집 앞에서 와이프랑 배드민턴 좀 친 적이 있거든. 근데 이제 묘한 데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셔틀콕이. 그럼 누가 주워야 되냐. 아니 부르시는 노래가 인생을 담은 노래를 주로 부르셔서 그런지 너무 앳된 외모에 나이도 실제 어리신데 부부 고민 얘기하니까 살아본 것처럼 다 웃으셔서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그죠? 네. 자, 세 번째 힐링송 어떤 거? 세 번째 곡은 날 보러 와요라는 곡이에요. 날 보러 와요라는 네. 노래가 있었는데 예전에. 박미 선생님 곡이고요. 네. 저는 완전 다른 날 보러 와요 제 곡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요요미님의 세 번째 힐링송을 듣고요. 마지막 사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감을 하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있을까 나의 사랑은 오늘 밤도 무심히 깊어만 가네요. 거울아 거울아 어서 내 사랑 보여줘. 밤이 무서워 이제 더 이상 혼자는 어디쯤에 왔을까 나의 사랑은 어제처럼 오늘도 지쳐만 가네요. 하늘아 하늘아 어서 내 사랑 보내줘. 밤이 무서워 이제 더 이상 혼자는 그대는 내게 왔죠. 까맣게 외로운 내 가슴에 다정한 눈빛으로 나의
감사합니다. 전체가 다 나와야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즐거우실 텐데. 그러니까요. 나가서 할 걸 그랬나 봐요. 저는 어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책 쓰다 왔거든요. 네. 이거 작년 11월까지 탈구해서 넘겼어야 아이고, 되는 걸 아이고, 네. 계속 미루다가 지금 원고 압박에 엄청 쫓겨가지고 그래서 되게 아까 올 때 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데 이거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노래 듣고 잠이 진짜 지금 정말 고속도로의 아유미 정확한 것 같아요. 여의도 아유미. 네. 정신이 번쩍 들고 아니, 너무 정신, 이 에너지가 그렇죠. 막 긍정의 졸음운전 시 에너지. 저는 이제 100% 들을 생각이. 그 전에도 듣지만. 자, 그러면 우리 요요미님이 마지막 사연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35세 싱글 여성입니다. 작년 말에 선프로 TV를 알게 되어서 출퇴근길에 라이브를 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프로 뉴스를 통해서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주셔서 매우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약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펀드 같은 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한 투자는 위험하고 예적금이 안전하고 그렇게 돈을 모으면 된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2018년까지는 오로지 예적금만으로 저축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떨어지는 이자에 다른 투자를 알아보다가 삼성전자는 망할 일이 없겠지, 배당금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위험하지는 않을 듯해서 주식에 처음 입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현금 흐름을 모두 알고 계시는 어머니를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용돈으로 분류해둔 금액으로 월 1주씩만 모았습니다. 예. 그러던 중 작년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고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맞는 것인지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소량 구매하지 않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재테크에 대한 걸 공부하며 현재는 미국의 리츠 주식으로 월배당에 일부 넣고 국내 주식은 건설 관련, 에너지 관련 기업과 삼성전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투자금 자체가 매우 소액이다 보니 수익률은 국내 주식 약 16%, 미국 주식 약 13% 수익을 보고 월 배당금 약 3달러, 너무 소액이네요. 까지 올라왔고 총 평가액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저의 고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월 투자금이 약 20만 원 정도인데 더 늘려야 할까요? 지금 월급 대비 7%의 비중으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분명 저희 수익률이 더 높은데 수익금은 주변의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곧 다가오는 적금 만기에 맞춰서 추가 적금을 가입하지 않고 그 돈으로 월 투자금을 늘려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해외 리츠주 구매에 관한 것입니다. 리츠주는 올해 1월에 알게 되어서 부동산 리츠 한 가지와 창고 리츠 한 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계속된 주가 상승으로 코로나 전에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리츠주를 시작할 때는 적금처럼 계속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매수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계속 정기적으로 담아야 할까요? 아니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담아야 할까요? 너무 두서없이 고민을 늘어놨네요. 고민 상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걸리 파티 하게 되면 꼭 하고 싶습니다. 막걸리 파티를 하면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부산의 35살 싱글 여성분이신데 박 전무님, 예. 첫 번째, 두 번째 고민 상담이 있네요. 또 제가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태생은 부산 아닙니까? 예. 약간 또 친근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크게 보면 지금
월급 대비 7% 비중으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큰건 70%, 예, 70%는 돼야죠.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 저는 그 0.7% 하는 윤 교수님 반성 좀 하십시오. 근데 그 주식을 매달 일정 금액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또 반대예요. 예,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우리가 쌀 때 좀 공격적으로 하고 비쌀 때는 또 비중을 줄여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마켓 타이밍을 노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조정을 노리면 안 돼요.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작년처럼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면 공격적으로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비싸지면 또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펀드 역사가 벌써 삼투신부터 시작해가지고 펀드 역사가 4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지금 롱텀하게 장수하는 펀드 소장님 있습니까? 기억나는 없죠. 거 없잖아요. 신용 자산 운용의 마라톤 펀드 같은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히트를 쳤던 펀드들이 있는데 상담을 해보면 아 그때 그 펀드 가입해가지고 다 마이너스 났다가 이제 본전됐다 뭐 이런 얘기들 그때 많이 빠져나오죠.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펀드를 파는 증권사나 은행 PB분들이 당장 최근에 1년에서 1년 반 동안 수익이 좋았던 펀드를 팔게 돼 있어요. 잘 팔리니까.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1년 동안에 100% 수익 냈으면 앞으로도 100%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주식 월급 대비 7%는 작년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 170% 해도 되는 거죠. 네, 내 돈에 신용까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한 170% 작년에 해도 되는 장이고요. 지금은 약간 비중을 좀 줄여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월 투자금을 늘려야 되는 거는 한번 아마 또 싸지는 장이 오면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네. 된다. 그 장은 뭐 3천 지난번에도 3,050 밑에 깨졌을 때 또 기회였듯이 그럴 때 좀 늘리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 해외 리츠인데요. 이 해외 리츠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한화투신에서 주식팀장 할 때 저희 옆에 부동산 팀에서 이 해외 리츠를 했었거든요. 제이 리츠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2006년 7년도에 유행을 했던 해외 리츠 펀드인데 이게 일본 리츠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일본 시장에도 리츠는 유동성이 적거든요. 유동성이 적으니까 우리 같은 하나자산운용하고 삼성자산운용하고 제이리츠 펀드를 만들어서 재간접 펀드인 거죠. 여기 그 펀드에 가입하면 또 제이리츠에다가 또 투자를 하는 식으로. 유동성이 별로 없는 제이리츠를 막 우리 한국에서 막 사다 보니까 제이리츠가 6개월 만에 40몇 %가 수익이 나와요. 우리 한국이 일본 부동산 다 올렸네. 다 올렸잖아요 그때. 그러면 일본 부동산이 우리가 알다시피 장기적으로 이렇게 침체하는 나라고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인데 일본 부동산 리츠가 40몇 %가 수익이 났으면 이거는 팔아야지. 잘못된 거잖아요. 네, 팔아야 팔아야죠.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 이런 이렇게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40몇 %가 수익 난 거다 해서 또 막 팔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고점에서 그 갔죠. 펀드에 가입해서 그 고점에서 또 비싼 리츠를 사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처음에 리츠주를 시작할 때는 적금처럼 계속 구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가격에서 리츠가 아마 일정 배당 수익률을 그죠? 얼마 준다고 하니까 사시는 건데 매수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위 말하는 시가 배당률 개념으로 이 배당이 아무래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매수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계속 정기적으로 담아야 할까요? 아니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담아야 할까요? 근데 무조건 떨어질 때 기다려서 이런 주식은 고배당 주식이나 리츠는 일정 수준에서 떨어지면 사는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일반 주식하고는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이 상가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상가 투자랑 똑같아요. 상가 투자가 1억에
투자를 했는데 연 500만 원 수익을 내면 5%인데 그 상가가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상가 수익률이 10%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상가가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 것처럼 리츠는 떨어지면 사는 게 맞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군요. 예. 리츠 같은 거. 그죠? 네. 이 투자의 이 고민은 여기도 사실 좀 더 해야 되나요? 이런 거고. 그죠? 저는 근데 아까 그 막걸리 그 사연을 보면서 아까 첫 사연에 뭐 이런 뭐 또 언니 사연도 있고 그죠? 네, 언니가 네. 어떻게 언니. 했고 한데 그 제가 그 행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세 가지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하나는 시기하지 말라는 그렇죠. 저희 예전에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네. 세 가지만 안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첫 번째 비교하지 말고 세 가지 비를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비관하지 말고 아 내가 그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난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네. 그래서 아까 그 특기가 뭐 돈 벌기 뭐 그분 사연도 보면 어려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뭐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걔도 비난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비관이 없었어요. 뭐 그랬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3% 왔다 갔다 100km 동안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만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나요? 그걸 묻고 싶었던 거잖아요. 멋있습니다. 여유미 씨 오늘 오빠 멋있어. 노래도 흥겨운 노래 불러주셨고, 근데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주식에 관해서는 엄청 모르거든요. 그래도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그 노래로라도 좀 행복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많은 뿌듯한 것 위로가 같아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걸리 드시나요? 저는 술은 뭐 돼?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 막걸리 파티 때 오셔야겠네. 자, 3% 상담소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영상 아래 지금 나가고 있죠. 공식 이메일입니다. counsel@ebroadcasting.co.kr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내는 책도 한 권씩 보내드리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굉장히 습한 기후가 이제 돌아왔죠. 백신을 맞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데 어쨌든 계속해서 좀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아있는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애틋한 사연들 그리고 힐링이 되는 노래 그리고 두 분의 게스트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